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43살 된 여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하던데 맞나요? 내년이면 제 나이도 사땡이 되네요. 정말 시간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이런 사연 채널이 유튜브에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 추석 때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 막내 이모가 혼자서 열심히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인상도 쓰시다가 웃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듣고 계셔서 호기심에 여쭤봤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 혼자서 뭐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야,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이 기가 막혀. 유경이 너도 한번 들어봐봐. 아니, 듣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스트레스가 훅 날아간다니까. 이모가 말씀하셨고, 저희 엄마는 옆에서 이모에게 핀잔을 놓으셨습니다. 하여튼, 얘는 뭐 하나 빠지면 그것만 주구장창 판다니까.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만하고 이야기 좀 해. 알았어. 근데 언니도 한번 들어봐. 진짜 재밌어. 언니도 한번 들으면 나처럼 푹 빠질걸? 맞다. 유정아. 너도 여기다가 사연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이모에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사연이요? 제가 무슨 사연을... 왜? 너도 겉보기에야 의사로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기구한 삶 살지 않았냐. 이모의 말에 저희 엄마는 급기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그만해. 다 잊고 잘 사는 애한테 뭐라는 거야? 이게 아주 불난 데다가 석유 뿌리는 거야. 뭐야? 너는 하여간 주책이라니까. 이래서 연휴에 가족들 모이면 싸움 나는 거야. 저희 엄마가 발끈하시자 저희 이모께서도 머쓱해져서 말씀하셨어요. 언니도 참,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뭘. 미안하다, 유경아. 아니에요. 이모 말씀이 맞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나중에 시간 나면 들어볼게요. 그날은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런 채널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자꾸 이모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연휴 기간에 찾아서 들었다가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개의 사연들을 연속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권유대로 저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연을 보내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를 글로 차근차근 적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낸 후겠네요. 아마도 보낼 것 같지만 말이에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면서 저에게 남아있는 상처와 앙금도 훌훌 털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이모, 이모도 제 사연을 듣다 보면 제가 보낸 사연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제 기구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번의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제 또래에도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두 번이나 했었다고 하면 놀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편견을 갖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사는 게 제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을 겪으며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남편은 같은 의과대학 선배였어요. 그 선배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복학해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대화도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첫사랑이라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였다고는 해도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은 이후에도 만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친아버지를 뇌졸중으로 잃었어요. 유경아, 나는 신경외과로 전공을 정했어.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잖아. 사실 다른 과도 가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나는 더 관심이 가네. 넌 가정의학과로 정한 거지? 본과 대학도 마치고 이제 실습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저에게 본인이 정한 진로를 말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응, 근데 선배,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됐네? 우리 전부터 서로 전공이 되면 결혼하기로 했잖아. 으이그,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지금 그 말하려고 했는데. 자, 반지야. 유경아, 우리 평생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물론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난 너랑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 나도야. 선배 아니면 누가 선배 옆에 있겠어. 그렇게 선배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관계로 연애를 지속하다가 예정대로 레지던트가 된 이후에 그 선배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사람과 저는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그 사람을 떠나보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팠던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일을 하고 있을 시간에 남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의 같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경씨, 성훈쌤이 쓰러졌어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지금 어딘데요? 뇌출혈이에요. 얼른 와보셔야겠어요. 일단 응급수술은 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랬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남편이 그런 일 없다며 웃으며 저를 맞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의식을 잃은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병원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같은 병명으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왜 미리 남편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조금만 그 사람의 건강을 신경 써줬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죽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살인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저와 함께 그릴 미래를 생각하며 마냥 행복해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니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동안 일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만 처박혀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애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경아, 이제 너도 기운 내야지. 지금 몇 달째야. 간 사람이 너 이러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그런 엄마의 말씀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명상을 하며 잡념을 떨쳐내다가 본격적으로 명상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하면서 제 복잡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전 남편을 가슴속에 품고 그 사람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일터로 돌아가서 의사로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며 열심히 다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1년이 지난 후부터 혼자서 명상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요가와 명상을 함께하는 요가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악마 같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속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당시에 제가 따로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워낙에 몸이 뻣뻣한 편이라서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자세도 따라하기 어렵고 덕분에 명상도 되지 않아서 모든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열심히 배우기는 했지만 항상 저만 엉성한 자세로 요가를 하다 보니 주변 원생들과 비교도 되고 괜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귀신처럼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말을 트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유경씨, 아까 보니까 자세가 안 나온다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걸 보셨어요? 창피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되더라고요. 자기 만족이죠 뭐. 스트레스 받으려면 요가를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해요. 별말이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게 되네요.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유경씨, 혹시 소울푸드 같은 거 있으세요? 왜 그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를 먹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소울푸드요? 그냥 살려고 먹지 뭔가를 먹고 싶어서 즐겁게 먹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유경씨 몸이 이렇게 말랐구나. 안 되겠다.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저 요식업하고 있거든요. 언제 제 식당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 그래요?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죠. 저 쉽게 초대하지 않아요. 제 식당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하거든요. 영광인 줄 아시라고요. 그 사람이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알았어요. 놀러 갈게요.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저 아무한테나 이렇게 관심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일단 그것만 알아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며 한쪽 눈을 찡긋하고 윙크를 하는데 그게 참 귀엽고 유쾌했어요. 오랜만에 어둡던 제 마음속에 전구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렸네요. 마음이 외롭고 약해졌을 때 악마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스스로를 항상 믿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요가원에 가면 나긋나긋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다가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식당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소울푸드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먹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서 주변에서 저에게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할 만큼 소식가였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간 식당은 아기자기한 작은 식당이었는데 일본 드라마 속의 심야 식당처럼 여러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할 것 마냥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식당도 그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그저 아무 의심 없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입이 짧은 저에게 맞춰서 조금씩 음식을 내어주며 코스 요리를 차근차근 해주고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어요. 이건 성게알을 올린 카나페예요. 달짝지근하니 부드러우면서 바삭한 식감이 먹기 좋으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작고 예쁜 카나페를 한 입에 넣어 씹는데 정말 달짝지근하니 바삭한 식감에 너무 맛이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박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맛있죠? 유경 씨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어때요? 저 이렇게 음미하면서 음식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이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게 해줘서. 그렇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또 그러는 게 복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앞으로 유경 씨가 기쁘게 먹는 재미를 알아가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저를 위해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아닌 좋은 친구로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조금씩 그 사람이 저에게 이성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저도 거리를 둘 수가 없었어요. 핑계같이 들리시겠지만 당시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기댈 곳이 없었던 저는 제가 잃고 있었던 재미를 찾아주는 그 사람에게 점점 끌리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요가원에 가서 요가를 하고 그 사람 식당에서 그 사람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요가도 빠지고 연락이 두절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에 요가원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모르겠네요. 성훈 씨,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저 식당 뺏기게 생겼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물주가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카페를 차리려고 하나 봐요. 보증금 1억을 올리겠다는데 저 그 돈 없거든요. 미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의 안식처가 된 그 식당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훈 씨,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데 1억이면 돼요?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 돈이면 아휴, 여기저기 융통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냥 포기하려고요. 왜 포기를 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정말 1억이면 되죠? 언제 주면 된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허둥지둥대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쇼였겠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그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유경 씨한테 제가 어떻게 그 큰 돈을 부탁해요. 됐어요. 진짜 괜찮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건 제가 안 되겠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제가 잘 아는데. 성훈 씨, 계좌 불러봐요. 제가 1억 보내드릴게요. 아니, 정말 괜찮은데. 유경 씨, 저 그 정도로 믿어요? 네, 믿어요. 그리고 저 성훈 씨 마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는데 이렇게 쉽게 남한테 넘길 수는 없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에게 제가 붓던 적금을 깨서 1억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미쳤었죠. 그렇게 돈을 보내주고 난 이후로 그 인간은 다시 밝은 표정으로 저와 마주하고 식당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인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웬 촛불이랑 풍선이... 유경씨, 유경씨랑 저랑 안지도 이제 횟수로 2년째고
저랑 유경 씨 마음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결혼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전 남편이 떠올라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저를 그 인간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유경 씨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 믿죠? 저랑 지금처럼 즐겁게 살아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아로 고아원에서 자라서 혼자서 식당까지 운영하게 되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만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만 모인 상태에서 소소하게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새 출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행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유경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성훈이 만나서 다시 예전처럼 밝아져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사실 엄마 아빠가 성훈 씨 반대할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아무 편견 없이 성훈 씨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 딸 행복이 가장 우선이지. 유서방이 우리 유경이 행복 되찾아준 사람인데 우리가 왜 반대를 하니? 엄마 아빠, 저 잘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두 번째 남편과는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워낙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음식을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벅찰 정도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훈 씨,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해준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정말 행복해. 성훈 씨,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누가 할 소리를? 나 이제 우리 식당 2호점 내려고. 지금 하는 식당은 매일 메뉴가 바뀌잖아. 근데 새로 할 식당은 이태리 식당으로 하고 싶어. 정말? 기대된다. 당신은 뭐든 잘할 거야. 근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 자금? 얼마나? 5천 정도. 너한테 빌렸던 1억도 갚아야 하는데. 갚긴 뭘 갚아. 우리 이제 부부인데. 당신 성공이 내 성공이지. 당신 요식업계의 거물이 될 거야. 물론 당신이야 그런 욕심 없겠지만 재능 있잖아. 그럼 나 믿어주는 거야? 난 항상 당신 믿지. 내가 보태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속에 독사 같은 마음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유경아, 나야말로 너랑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 같아.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았는데 유경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고마워. 나 식당 2호점 내면 바로 아이 갖자. 우리 이세가 너무 궁금해. 나도야. 나도 성훈 씨 만나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됐어. 고마워. 그렇게 저는 또 그 인간에게 아무 의심 없이 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짝꿍에게 아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믿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눈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2호점을 준비하느라 바빠졌어요. 가끔은 집에 들어가도 남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쩐지 불안했어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식당이지. 메뉴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이고, 유경아, 밥 안 먹었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아니야, 천천히 와. 우리 남편 고생이 많네. 그런데 그날 새벽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남편처럼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계속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과 저의 아지트였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자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뭐 일주일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연락이 안 된 거 가지고 실종 신고를 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형사님,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아이 거참, 성함이 뭐라고요? 유성훈이요. 제 남편이에요. 유성훈. 그쪽 분은? 저는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유성훈. 저와 제 남편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던 경찰이 저에게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에이, 그 알만한 분이 장난하십니까? 김유경 씨, 아니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성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랑 혼인했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식당 운영하던 사람은 유성훈이 아니라 60대 남성 이정명 씨인데요. 저는 경찰이 하는 말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두 번째 남편이 이름도 속이고 저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며 미친 듯이 뛰쳐나와서 남편 식당 근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 말이 맞더라고요. 그 식당 명의가 62세의 이정명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명 씨는 그럼 어디 계세요? 그분은 그 2년 전인가 그 따님 계시는 캐나다로 가셨어요. 여기는 아르바이트 하던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간 걸로 아는데 그 아주 준 거는 아니고. 왜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혹시 모르세요? 유성훈이라고. 유성훈? 이름이 유성훈이라고? 처음 듣는데. 아니 몰라. 난 이름은 못 들어서. 안 그래도 캐나다 계시던 사장님이 그 식당 정리한다고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해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괜찮다고 뭐 자기 어차피 여기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간대요? 절 두고 어딜 간다고. 난 그 사람이 결혼한 건 오늘 알았네. 글쎄 나야 모르지. 뭐 어딜 간다고까지 얘기하나.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응급실이었어요. 갑자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저는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는데 얼굴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귀신에라도 홀렸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꼭 남편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전국 방방곳곳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정말 몸무게가 40kg도 나가지 않을 만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한풀이를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풀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번째 남편마저 행방불명으로 잃어버려서 미쳐버린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두 번째 남편의 흔적을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찾으러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느 날 연고지도 없는 시골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시골 어르신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다녀? 정신 차려야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다닌 지 2년이 되던 때에 다시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명상을 시작했고 다니던 병원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의사로 일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사라진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처럼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병원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에서 갓난아이를 앞으로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네? 김유경 씨 맞으시죠?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사라진 남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예감에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김유경입니다. 혹시 성훈 씨 아세요? 제 남편 유성훈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그 여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유성훈이요? 그 인간이 본인이 유성훈이라고 하던가요? 그 인간 이름 유성훈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인간 이름 이정식입니다. 남편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인간한테 당하신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상간녀가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보세요. 이 아이 그 인간 아이예요. 저도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약에 취해서 그쪽 분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인간이 제 이름으로 몇 천이나 빚을 졌어요. 우선 진정하고 제 사무실 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조용한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지방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단골로 매일 찾아오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시죠? 선한 얼굴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 사람한테 저는 제 마음을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혼자 살던 제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생겼고요. 식당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박꾼이었어요.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사채빚까지 지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그 여자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환상이었고 제가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유성훈, 아니 이정식? 그 인간 지금 어딨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 인간 실체 알고 어찌나 억울하던지. 어딨냐고요? 그게 지금 수배 중이에요.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도박이나 할 것이지 마약까지 했대요. 마약이요? 네, 지금 마약 공급책이 잡혔는데 그래서 그 인간도 덜미가 잡힌 모양이에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저도 그 인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갓난아이랑 저 어떻게 살아요? 그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배신감에 미칠 것만 같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같이 경찰서로 가서 그 인간을 사기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민사 다 걸었어요.
변호사에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제출했고 제가 받은 피해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간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마약에 쪄들어서 이는 다 썩어 있고 눈은 퀭하고 그야말로 마약쟁이의 모습으로 그 인간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던지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경아, 와줬구나. 나 좀 도와줘, 유경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성큼성큼 그 인간에게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바로 쌍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었기도 했겠고 제가 분노를 담아서 때리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경아, 왜 그래?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뽕쟁이 사기꾼 이야기를 뭐하러 들어?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떻게 그렇게 선한 얼굴로 두 여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네 인생만 망치면 되지. 야! 제가 다시 손을 들자 그 인간이 바짝 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찰이 말려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한 그 인간에게 당한 애기 엄마도 그 인간에게 뺨을 때렸어요. 경찰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씩 치셨으니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인간은 상습 도박, 마약, 그리고 사기죄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과 사기로 징역을 살았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은 결국 중형을 면치 못하고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법정에 저는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인간은 마약 금단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약을 찾고 거의 미치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약 줘! 나 죽어!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녀! 약 줘! 유경아, 나 약 좀 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인간이 아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제가 속아서 그 인간을 찾아 헤매던 그 시간들은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어! 죽어! 이 악마야! 죽어버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인간의 실체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고아로 자란 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에게는 멀쩡히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며 살고 계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합의금 및 피해 보상금을 주었어요. 그분들도 딱하기는 했지만 아들 잘못 키운 죗값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편, 아니 사기꾼 마약쟁이에게 당해서 아이까지 낳고 저에게 알려준 그 여자는 재판을 다 마치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피해자지만 그쪽 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경 씨 아니었으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예 고소 자체를 못했을 거고요. 어찌 보면 유경 씨가 저를 원망할 만도 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알잖아요. 우리 둘 다 악마한테 잘못 걸린 것 뿐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니까요. 씩씩하게 아이 잘 키우세요. 좋은 사람으로요. 네, 그럴게요. 사기, 도박, 마약쟁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한 그 여자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마지막에 저와 나눈 대화대로 아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애써 드센 사람인 척하고 버텨냈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온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 의사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지금도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관계를 지속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커요. 그 사람도 제 곁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이 사기로 끝이 나고 나서 그것들에도 정이 뚝 떨어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명상을 하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제 부모님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희 이모가 이걸 들으신다면 저희 엄마도 듣게 되시겠죠. 엄마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엄마,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의사도 돼서 자랑스러운 딸내미였는데 살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고 엄마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이 됐네요.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속상하지 않게 잘 살게요. 딸 믿죠?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마약은 호기심에도 하면 안 됩니다. 멀쩡한 인간도 지옥행 특급 티켓을 쥐어주는 게 마약이에요. 제가 봐서 알잖아요. 그 미친 인간이 법정에서도 울부짖으며 마약을 찾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저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독감주사 접종을 시작했더라고요. 가을 환절기, 추운 겨울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